우주 탐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항해자로 불리우는 미항공우주국의 우주 탐사선인 위대한 항해자 보이저 탐사선입니다. 약 45년 전 1호와 2호가 발사된 뒤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우주를 여행하면서 언젠가 만날지 모를 외계 문명과 접촉하고 지구 문명을 알린다는 사명의 대명사가 된 이름 보이저 탐사선. 오늘도 우주를 항해하는 보이저 탐사선은 성간우주를 탐험하는 고독한 여행자이기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미지의 차원을 알고 싶은 것은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소망일 것입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인류가 만든 우주 탐사선 중에서 가장 멀리 태양계 밖으로 나아가는 탐사선입니다. 상상만 했던 천왕성과 해왕성이 실물을 인류에게 최초로 보여준 탐사선이기도 하죠. 지금도 두 탐사선은 태양계 바깥 드넓은 우주 공간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여행을 하며 미지의 지식을 전해줌으로써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안내하여준 고마운 탐사선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인류가 우주로 보낸 탐사선 가운데 태양계를 벗어나 가장 먼 곳까지 날아가고 있는 보이저 탐사선의 놀라운 발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7년 8월 20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육중한 덩치를 자랑하는 타이탄3 센타우르 로켓이 불꽃과 함께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이 로켓에는 여행자란 뜻을 가진 보이저 탐사선이 실려 있었죠. 보이저 탐사선의 덩치는 중량 722kg의 무게로 소형 버스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당시 발사된 건 보이저 2호였으며 비슷한 형태와 임무를 가졌던 보이저 1호는 2호보다 2주 늦게 우주로 발사되었죠. 그런데 보이저 1호와 2호의 발사 시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왜 2호보다 늦게 발사됐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발사된 기체가 왜 1호로 명명됐을까요? 그 이유는 지구에서 발사되는 순서가 아닌 목성에 훨씬 더 빠르게 도착하는 예정일과 태양계를 먼저 벗어나 지구에서 바라볼 때 가장 멀리 날아가는 탐사선의 이름에 1호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간우주에 빠르게 도착하는 것이 보이저 1호의 주목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죠. 보이저 1호는 목성과 토성을, 보이저 2호는 목성과 토성 그리고 천왕성 및 해왕성을 관측하기 위해 좀 더 돌아가는 탐사 궤도로 발사되었는데 두 탐사선 중 빠른 경로로 목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1호가 나중에 발사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행성 정렬 현상을 이용해 다수의 행성 관측을 위한 시간과 목성과 토성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이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보이저 계획은 원래 1960년대 중반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대학원생인 게리 플랜드로가 1970년대 후반 목성과 토성 그리고 천왕성 및 해왕성에 4개 외행성이 거의 한 줄로 늘어선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에 맞춰 우주선을 발사하면 각각의 천체 중력을 이용해 비행기간을 단축하는 스윙바이를 통해 차례로 탐사할 수 있다는 이른바 그랜드 투어 개념을 제시한 것이 발단이 되었던 것이었죠. 행성들 간의 중력 도움을 이용하면 탐사선 하나로 4개 행성을 모두 방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해왕성까지 30년이나 걸리는 비행시간 또한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성 정렬은 175년에 한 번 오는 완벽하고 드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적으로는 엄청난 도전이었으며 무엇보다 예산 부족이 큰 문제였죠. 때문에 먼저 목성과 토성 탐사를 성공시킨 다음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임무 확장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 2대의 보이저 탐사선을 시차를 두고 각각 다른 궤적으로 발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실패할 경우 쌍둥이 탐사선인 또 다른 하나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멋지게 성공했죠. 1977년 8월 20일 먼저 보이저 2호를 발사했고 이후 9월 5일 보이저 1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석 달 만에 2호를 앞질러 1979년 3월에 목성을, 1980년 11월에 토성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이저 탐사선은 2호와 가니메데, 칼리스토, 타이탄까지 탐사하며 지구로 전송한 사진들만 무려 18,000장에 이르는 사진을 지구로 전송하였죠. 보이저 2호는 발사 뒤 2년 만인 1979년 목성을 탐사하였으며 1981년에는 토성을 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보이저 2호를 인도한 뒤에도 탐사선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태양계를 벗어나 머나먼 우주를 탐사하는 임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성간우주를 향해 나아가던 보이저 1호는 1990년 2월 14일 그 유명한 태양계 가족 사진을 촬영해 지구로 보내주었죠. 이 사진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몇 년 동안 나사를 설득해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갑자기 돌리면 망원렌즈에 태양빛이 들어와 고장을 일으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시도해보자는 그의 설득에 손을 들어주어 보이저는 지구에서 약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해왕성 부근을 지날 때 카메라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 멀어져가는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철학적인 천체 사진으로 꼽히는 창백한 푸른 점. 해왕성과 천왕성, 토성, 태양, 금성, 지구, 목성이 잡힌 사진 속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점이었습니다. 거의 티끌처럼 보이는 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 것이었죠. 이 사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또한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지금까지 가장 먼 곳에서 바라본 지구의 초상화인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의 불과함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칼 세이건은 자신의 책 창백한 푸른 점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죠. 저 점을 보라. 저것이 우리의 고향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아는 모든 이들, 예전의 삶을 영위했던 모든 인류들이 바로 저기에서 살았다. 이 작은 점 한 구석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구석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잔혹함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자주 서로를 오해했는지, 얼마나 기를 쓰고 서로를 죽이려 했는지, 얼마나 사무치게 서로를 증오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오는 명문장입니다. 쌍둥이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는 인간의 과학기술이 만든 가장 경이로운 물체입니다. 나사가 지금까지 쏘아올린 250여 대의 우주 탐사선 가운데 지구에서 가장 멀리까지 날아갔고 가장 오래 탐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도 시속 35,000마일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매일 신호를 보내오고 있죠. 보이저호에는 당대 첨단 과학이 집약된 연구실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장비들이 탑재됐습니다. 특히 보이저호의 발사 당시 지구에서는 필름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는 전자동으로 필름을 되감는 시스템이 첨단 카메라로 인식되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절 보이저 탐사선에는 그 당시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디지털 카메라가 탑재된 것이죠. 이 얼마나 하이레벨의 최첨단 장비들이 집약됐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의 특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인공위성에 필수적으로 장착된 태양열 발전 장치가 빠져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보이저 탐사선이 태양계만 관측하는 것이 아닌 성간 우주 탐사를 위해 설계된 만큼 태양계에서 아주 먼 곳까지 탐사가 진행될 경우 태양광 발전은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각종 측정 장비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을 탐사선에 내장된 핵물질인 플루토늄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이저 탐사선이 장기 임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먼저 태양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탐사선은 보이저 1호였습니다. 이동 경로가 2호와 달랐던 보이저 1호는 2012년 이른바 태양권의 경계선에 도달하였죠. 보이저 2호는 이보다 늦은 2018년 11월 5일 태양권을 돌파하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태양계는 태양과 함께 태양의 중력에 묶여있는 천체들을 말합니다. 수성과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등 크고 작은 행성들이 주요 구성원들이죠. 하지만 태양권은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기의 성질을 띤 입자의 바람인 태양풍이 미치는 범위를 뜻합니다. 태양은 핵융합을 하면서 간혹 우주 공간으로 항성풍을 날리고 있는데요. 태양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태양풍이 미치는 태양권은 태양계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뜻합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 우리 은하 속 성간 물질들이 밀려나 둥글게 거품처럼 동그란 원 모양의 경계면이 발생하는데 이를 태양권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태양의 영역인 것이죠. 그리고 태양은 한자리에서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항성풍으로 태양권에서 밀려난 입자들과 외부 성간 물질로 가득한 부분이 마치 혜성의 모습처럼 움직이는 방향으로는 좁게, 지나온 방향으로는 길게 구성되게 되는데 이곳의 경계를 태양권 계면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천문학자들은 두 보이저호가 태양권을 통과하는 순간을 태양계에서 벗어난 순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2호가 이 태양권을 넘어서면서 나사는 태양권의 크기가 일정치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이저 1호가 2012년 통과했을 때 측정한 태양권 경계의 위치가 2018년 보이저 2호가 지나갔을 때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보이저 1호는 122.6AU 지점에서 태양권을 벗어났지만 보이저 2호는 119.7AU에서 태양의 힘을 뿌리쳤다는 것이었죠. 1AU는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인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뜻하는 천문학 개념입니다. 이것은 6년 만에 태양권이 꽤 많이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는 태양 활동이 11년 주기로 활발했다 잠잠해졌다를 반복하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태양풍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저 1호가 태양권 계면을 통과한 바로 2012년 그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저 2호가 태양권 계면을 통과한 2018년에는 2012년보다 태양 활동이 훨씬 줄어 있었던 것이었죠. 이 때문에 태양풍의 양도 줄어 태양권 크기가 좁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는 태양권의 범위가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상황을 사람이 숨을 쉴 때 해가 확장하고 수축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죠. 태양권은 외계별에서 날아오는 우주방사선의 70%를 막아내며 지구와 다른 행성들을 보호합니다. 이런 보호막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한다는 사실이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가 연달아 태양권 계면을 통과하면서 입증하게 된 것이었죠. 나사의 보이저 프로젝트 담당자인 에드스톤 캘리포니아 공대 물리학과 교수는 보이저 2호가 보낸 자료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보이저 1호의 자료가 태양권의 일반적인 특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인간의 우주과학 기술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태양권을 넘어 먼 우주로 들어선 탐사선은 지금까지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 단 2기에 불과합니다. 약 45년 동안 우주 탐사를 진행 중인 보이저 1호와 2호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요? 나사는 1977년 발사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보이저 5의 위치를 정기적으로 수신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들도 쉽게 보이저 1호와 2호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게 되었죠. 먼저 발사된 보이저 2호는 2018년 12월 18일 태양권을 벗어나 지구에서 약 20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속 5만 5천 킬로미터로 태양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이저 1호는 2012년 8월 25일 태양권을 벗어나 약 239억 8천만 킬로미터 밖에서 시속 6만 1천 킬로미터로 맹렬하게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에서 지구로 불빛을 겨냥해 쏜다면 지구인들은 22시간은 지나야 볼 수 있는 먼 거리에 있는 것이죠. 보이저 5는 태양권을 벗어나면서 성간 물질과 우주방사선에 노출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탐사선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자세 제어 시스템에 알 수 없는 오차가 발생해 지구를 향하는 안테나의 방향이 틀어졌던 것이었죠. 그리고 지구에서 수신되는 시그널의 세기도 약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다른 장비들도 조금씩 손상을 입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원자력 전지가 오랜 시간 구동된다고 해도 플루토늄의 반감기가 존재하는 만큼 보이저 탐사선의 성능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약 4와트씩 에너지가 감소해 탐사선에 내장된 장비들을 돌릴 수 있는 수준의 전기를 만들지 못해 약 2025년이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임무를 마칠 예정인 것이죠. 이에 나사는 효율적인 기기 운용으로 임무 기간을 늘리기 위해 한정된 전력을 최대한 아끼며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장비의 보온용 전기를 끊는 식으로 보이저 5의 기능을 하나둘씩 끄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약 2030년이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모든 관측 장비의 운영이 종료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간 우주를 여행하는 보이저 탐사선은 최소한의 동작 장비만을 가동시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계 위쪽으로 날아가고 있으며 2호는 아래쪽으로 날아가고 있죠. 이에 보이저 1호는 미국 캘리포니아 스페인 마드리드 북반구에서 2호는 호주 캔버라 남반구에 위치한 전파 안테나 네트워크인 심우주 네트워크로 희미해진 신호까지 추적하며 수신하고 있습니다. 성간 우주를 여행하며 서서히 망가져가는 보이저 1호와 2호는 서서히 잠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임무는 성능이 멈춘다고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 장비의 운용은 불가능하지만 등속으로 우주를 항해 중인 쌍둥이 탐사선들은 머나먼 우주를 향해 계속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사에서는 보이저 5가 약 300년 후에는 태양권을 둘러싼 오르트 구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약 1만 6,700년 후에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약 4만 년 정도가 지난다면 보이저 1호는 기린자리 방향으로 17광년 떨어진 글리제 445 항성계를 근접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 뒤에도 두 우주선은 수백만 년 동안 은하계를 계속 떠돌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보이저 5에는 다른 탐사선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임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골든 레코드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아이디어로 탑재된 이 디스크는 보이저 5의 임무가 종료된 이후 외계 문명과 접촉했을 때 그들에게 지구 문명에 대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장착된 것이었습니다. 골든 레코드 안에는 지구의 다양한 소리와 인류를 소개하는 정보가 담겨 있죠.
바로 자연의 소리와 음악, 한국어를 포함해 55개 언어로 된 인사말이 담긴 금속 레코드판을 싣고 우주인을 만나 이를 전달하는 인류의 전령사 역할인 것이죠. 이들 지역에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골든 레코드와 함께 인류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보이저 1호에서 오는 신호가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에 탑재된 컴퓨터 한 대가 고장을 일으키며 혼란스러운 통신 패턴으로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보이저 탐사선의 임무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보이저 탐사선이 50년 전 제작된 우주선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저 탐사선을 제작한 엔지니어들은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이저 탐사선에 탑재된 컴퓨터 또한 박물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오래된 것이었죠. 현재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50년 전 제작된 보이저의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옛날 문서들을 매우 깊이 조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보이저 탐사선의 기술이 매우 구식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저 탐사선의 컴퓨터는 온보드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에 내장되어 있는 것은 1970년대에 8트랙 자기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보다도 아마 나이가 더 많을 것입니다. 비교하자면 보이저 1호에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 메모리는 68KB로 초당 8,000개의 명령어만 수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은 초당 1,000억 개가 넘는 명령어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하며 그 당시 가장 야심차게 시작한 탐사선의 기술이 현재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구식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지구의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0과 1로 이루어진 바이너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통신합니다. 모든 종류의 정보를 나타내는 0과 1이라는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이 진수로 각각의 0 또는 1은 비트라고 하며, 이러한 비트 조합은 숫자와 문자는 물론 그림이나 소리와 같은 더 복잡한 데이터까지 무엇이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이저 1호에는 세 대의 주요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번 보이저 탐사선의 결함은 세 대 중 한 대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비행 데이터 시스템인 FDS에 메모리 일부를 저장하는 반도체 칩 하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에 따라 지구에서 관측 데이터를 받아볼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FDS는 보이저 1호가 잡아낸 관측 정보를 지구로 전송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이 FDS에 문제가 생기면서 보이저 1호가 0과 1이 반복되는 의미 없는 신호만을 지구 관제소로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작년 11월부터 0과 1이 반복되는 의미 없는 신호를 끊임없이 지구로 보냈으며 이것은 사실상 보이저 탐사선과 통신이 끊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시도하는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용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우주에서도 대부분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0년 보이저 2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 나사의 엔지니어 팀은 FDS 메모리에 대한 재설정 명령을 수행하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같은 온오프 메커니즘은 한마디로 스위치를 껐다 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 허블 우주망원경이 직면했던 결함 또한 이 방법으로 해결하였죠. 하지만 이번 보이저 1호의 문제는 달랐습니다. 동일한 온오프 전략에 따라 재설정을 수행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죠. 시스템을 다시 껐다 켜도 문제는 지속되었습니다. 보이저 팀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돌파구를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몇 달간의 세심한 문제 해결 끝에 마침내 결함이 있는 칩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보이저 탐사선은 지구로부터 수백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보이저에 탑재된 칩을 물리적으로 수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나사의 엔지니어 팀은 문제가 생긴 코드를 다른 위치로 재배치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이저 탐사선의 컴퓨터에는 전체 코드 센션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 나사의 엔지니어 팀은 문제가 있는 코드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이러한 조각들을 FDS의 다른 부분에 저장하기로 계획하였죠. 하지만 이 작업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코드 조각이 계속 함께 작동하도록 하려면 코드 조각을 수정하고 FDS 메모리의 해당 위치에 업데이트해야만 했습니다. 탐사선은 현재 지구로부터 약 24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보이저 1호와 무선 신호가 이동하는 데에만 약 22시간 30분이 걸리며 우주선에서 보낸 신호를 지구에서 다시 받는데 추가로 22시간 30분이 더 걸리는 것이죠.
이 작업은 멀고도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보이저의 엔지니어 팀은 지난 4월 20일 탐사선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변경 사항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초기 단계일 뿐이었죠. 엔지니어 팀은 몇 주 동안 FDS 소프트웨어의 영향을 받는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이전하고 조정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저 1호의 통신기기가 사용 가능한 상태로 되돌아왔으며 현재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죽음에 이르렀던 보이저 1호가 다시금 현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보이저 1호가 보낸 데이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이제 태양의 영향권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이전에는 우리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미지의 영역에서 우주 광선 및 자기장에 대해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이저 1호가 더 멀리 여행함에 따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보이저와의 통신은 이동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보이저 탐사선이 보내오는 신호가 우리에게 도달할 때쯤에는 훨씬 더 약해지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보이저 탐사선과 어떻게 통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 통신에는 거리가 중요합니다. 한 지점에서 더 멀리 이동할수록 통신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는 먼 거리에서 보이저 탐사선에 탑재된 3.7m의 작은 안테나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통신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보이저 탐사선이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구에서 20kW 신호가 전파를 통해 보이저 1호로 전송됩니다. 이 신호는 약 22시간 30분 후에 보이저 탐사선에 도착하는데 우주선의 민감한 안테나가 이 신호를 잡습니다. 그리고 보이저 탐사선은 다시 지구로 20W 신호를 통해 데이터를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가 우주를 통해 전해져 올 때 신호의 강도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지구에 도착할 때는 지구 지름의 수천 배가 넘게 퍼지게 되며 이 신호를 감지하기에는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죠. 거리 때문에 신호가 너무 약해서 잡음과 구분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와 통신하기 위해서 신호가 얼마나 강한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탐사선이 보낸 신호를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수신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였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나사의 심우주 네트워크인 딥스페이스 네트워크였습니다. 심우주 네트워크는 태양계 탐사 초기와 아폴로 프로젝트 기간에 건설된 미항공우주국 나사의 안테나 네트워크입니다. 그 시작은 미국이 첫 위성을 발사한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사용되던 무선 통신 방법으로는 우주에 있는 통신위성은 물론 달이나 화성, 금성 등으로 발사하는 초기 탐사선과 교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사는 캘리포니아 골드스톤과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의 캔버라 이 세 장소에 거대한 안테나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 곳의 안테나를 구축하면 지구가 자전으로 회전할 때와 관계없이 탐사선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 안테나 시스템은 태양계의 모든 장소에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 안테나들은 보통 FM 라디오 신호의 수천 배는 더 약한 신호까지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우주선에서 보내는 각각의 전파 신호는 제대로 된 신호가 맞다는 확인용 디지털 코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고 있죠. 이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심우주 네트워크는 매일 수시간씩 써가며 보이저 1호로부터 전송되는 미약한 신호를 잡아내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그 신호를 잡아내는 데 성공하고 있죠. 이런 방식은 최근 5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하였으며 그 덕분에 우리는 우주를 탐험하고 있는 탐사선이 지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큰 제약사항이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기술은 몇 광년 떨어져 있는 물체와도 확실하게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여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떨어져 있더라도 기술적 통신 한계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저 1호와의 통신은 몇 년 뒤에는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이저 1호의 전력은 원자력으로 생성되고 있으며 이 원자력이 만들어내는 전력량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 창백한 푸른 점, 지구 셀카를 찍은 후 보이저 탐사선의 엔지니어 팀은 탐사선의 전력을 아끼기 위해 탐사선에 카메라를 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1개의 과학 장비 중 오직 4개만이 작동 중입니다. 이 장비들은 자기장 및 태양풍 등 우리 태양계 외부로부터의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보이저 탐사선과 통신을 주고받으며 중요한 정보들을 수신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저 1호는 전력을 다 쓰고 더 이상 측정 장비를 쓸 수 없게 되겠죠. 언젠가는 마지막 데이터 조각을 수신하고
우주로 조용히 사라져 더 이상 신호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저 탐사선의 여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약 300년 후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해성들의 고향 오르트 구름을 지나쳐 무려 16,700년 후에는 지구와 가장 가까운 항성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 4만 년 후에는 글리제 445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긴 시간이지만 우주의 시간으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쌍둥이 보이저 탐사선들은 아마도 영원히 은하수를 조용히 표류하게 되겠죠.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탐사선의 임무가 50주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믿기지 않는 탐험과 이 탐험이 우리에게 준 귀중한 과학적 정보에 대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의 기준으로는 초보적인 기술이지만 간단한 도구로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이저 탐사선은 실제로 보여주었죠. 미양 공우주국 나사는 과거의 교훈을 통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장 먼 우주 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스 호킨스 응용물리학 연구소에서는 2036년에 발사되어 단 15년 만에 성간 우주에 도달할 수 있는 성간 탐사선 인터스텔라 프로브를 제안하였죠. 아마도 이 미래의 탐사선은 보이저호보다 더 멀리 그리고 더 빠르게 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사선이 성간 공간에서 보고할 때쯤이면 그것 역시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우주는 매혹적인 장소입니다. 우주에는 다양한 종류의 별들이 수십억 개 존재하고 있으며 작은 외소행성부터 거대한 초거대 행성을 비롯해 평범한 별들과 기이한 별들까지 우주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별들은 보이지 않는 중력으로 인해 연결되어 있죠. 이러한 중력적 필라멘트는 별들과 은하들을 속박하며 은하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하들은 그들만의 놀라운 시스템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하들은 형성되고 진화합니다. 그리고 이 은하들은 서로 합쳐지며 그 내부 구조 또한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이 같은 구조는 자연의 기본 법칙에 의해 미리 정의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를 향해 초속 110km의 속도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몇십억 년 후 우리 은하와 충돌하여 합쳐질 운명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우주적 충돌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문학자들은 두 은하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두 은하가 충돌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는 로컬 그룹에서 가장 큰 은하들입니다. 그리고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죠. 하지만 이 거리는 우주적 규모로 본다면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은하들은 초속 110km의 무서운 속도로 서로를 향해 다가오고 있으며 약 40억 년 후 우리 은하와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문학자들은 두 은하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며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데 왜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에 접근하고 있다 말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두 은하 간의 중력적 끌림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하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우주의 팽창 효과보다 중력적 끌림이 더 강하기 때문이었죠.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먼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게 하지만 이 팽창은 수십 메가파섹 이상의 먼 거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가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가 충돌 경로에 있다는 것이죠. 두 은하는 오랫동안 가까이 있었고 은하들은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우주를 이동합니다. 이러한 필라멘트는 우주의 교통 경로이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천문학자들은 두 은하가 하나의 도로를 공유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그 도로 어딘가에서 충돌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적 규모의 충돌 개념은 우리가 지구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지구에서 두 자동차가 충돌할 때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소행성과 같은 작은 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암석 물체가 충돌 경로에 있다면 특정 순간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수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는 은하의 경우 그 충돌은 수억 년에 걸쳐 펼쳐지는 느리고 극적인 과정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예로는 안테나 은하가 있습니다. 이 은하는 지구에서 약 7천만 광년 떨어진 까마귀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은하의 충돌 과정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은하들은 최소 1억 년 이상 합쳐지고 있으며 은하의 충돌은 느리지만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은하도 있습니다.
바로 소마젤란 은하와 대마젤란 은하는 우리 은하 주위를 도는 위성 은하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두 은하가 한때 막대 나선 은하였으나 우리 은하의 조성력으로 파괴되고 흡수되어 다소 불규칙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충돌은 은하의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은하는 오랫동안 수많은 은하들과 합병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 우리 은하에 의해 찢겨지고 흡수되고 있는 사수자리 외소 은하입니다. 이 진행 중인 과정은 별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우리 은하의 헤일로 성장에 기여하였죠. 그러나 안드로메다와의 충돌은 우리 은하의 역사에서도 가장 극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이미 충돌을 시작했다는 첫 번째 증거는 하이퍼벨로시티라는 특별한 종류의 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별들은 우주의 파편처럼 자신의 은하의 중력에서 벗어날 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우주를 질주합니다. 하이퍼벨로시티 별들은 약 1000km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이 같은 속도는 약 40초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며 음속보다도 약 3000배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별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주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은하의 초거대 블랙홀과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두 개의 별이 중력으로 묶여 서로 조화롭게 공전하고 있는 이중성인 쌍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별들이 은하 중심부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스쳐 지나가며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한 별을 잡아당기고 다른 별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속도로 튕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도는 은하를 떠날 만큼 빠릅니다. 이렇게 튕겨져 나간 별이 바로 초고속도 항성, 하이퍼벨로시티 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다른 이론으로는 우리 은하와 우리 은하 주위를 도는 외소 은하가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극심한 중력의 영향으로 외소 은하를 구성하고 있던 항성들의 막대한 에너지가 공급되어 외소 은하의 중력적 속박에서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하이퍼벨로시티 별의 존재는 20세기 후반 천문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었지만 2005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발견되었죠. 그리고 이 별들은 평균적으로 10만 년마다 은하 중심에서 튕겨져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약 1000개의 하이퍼벨로시티 별이 우리 은하를 가로질러 질주하고 있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들 중 일부가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온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는 우리 은하에서 이웃 은하에서 이동한 별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먼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상대적 움직임을 조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시스템의 중력적 힘을 고려하여 가시물질과 암흑물질을 포함하는 모델을 만들었죠. 이러한 조건이 마련된 후 연구팀은 하이퍼벨로시티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 아래에서 1800만 개의 하이퍼벨로시티의 궤적을 모델링하였죠. 그중 하나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같은 질량을 가질 때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은하의 질량이 안드로메다의 절반일 때입니다. 연구팀들은 안드로메다 중심 주위의 무작위 위치에서 별들을 시작했고 무작위 방향을 부여하여 시뮬레이션이 현실적이고 다양한 가능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팀들은 두 가지 질량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하이퍼벨로시티 별들이 우리 은하를 향해 이동할 때 속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이 하이퍼벨로시티 별들 중 일부가 실제로 우리 은하 주변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하이퍼벨로시티 별들이 여행 내내 초기 속도를 유지했지만 일부는 우리 은하의 중력에 의해 포획될 정도로 속도가 줄어든 것이었죠. 현재 하이퍼벨로시티 별들이 우리 은하를 향해 접근하는 위치를 보여주는 하늘 지도를 보면 질량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시나리오에서 우리 은하 중심 주위의 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별들이 거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하가 출발 은하와 같은 질량을 가질 때 하이퍼벨로시티 별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질량일 때 두 은하 간의 중력적 끌림이 더 강해져 우리 은하가 하이퍼벨로시티 별을 더 많이 포획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또한 이러한 시뮬레이션된 별의 위치를 우리 은하의 별 위치와 궤적을 매핑하는 가이아 미션의 실제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비교 결과는 좋은 일치를 보였으며 안드로메다에서 온 하이퍼벨로시티 별들이 실제로 우리 은하로 이동했음을 뒷받침해 주었죠. 연구는 은하의 질량에 대한 가정에 따라 특정 시점에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안드로메다의 하이퍼벨로시티 별의 수가 12개에서 3910개까지 다양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비록 이 숫자는 작지만 은하 간의 별의 이동이 실제로 존재하고 측정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죠. 이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이미 별 교환을 시작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두 은하의 헤일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은하 헤일로는 은하 전체를 감싸듯이 희박하게 분포하고 있는 구름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구형의 영역은 이온화된 가스와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안드로메다의 헤일로는 별의 나선 주위를 감싸는 거대한 가스들입니다. 이 가스로 이루어진 헤일로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만약 지구의 관찰자들이 볼 수 있다면 북두칠성 인어비의 3배에 해당하는 크기로 보일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를 매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관측 기술을 고안했습니다. 그들은 안드로메다 은하 뒤에 위치한 43개의 퀘이사에서 나오는 빛을 조사하였죠. 퀘이사는 블랙홀에 의해 구동되는 먼 은하의 매우 밝은 중심입니다. 이 43개의 퀘이사는 안드로메다의 헤일로 뒤에 고르게 퍼져 있어 천문학자들이 헤일로의 다양한 영역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퀘이사에서 나오는 빛이 안드로메다의 헤일로에 의해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연구팀들은 이 흡수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들은 허블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안드로메다의 헤일로가 우리 쪽으로 130만 광년, 다른 방향으로는 200만 광년까지 뻗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는 이전에 보고된 것보다도 더 넓은 영역이었습니다. 안드로메다가 우리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으므로 그 헤일로는 거의 우리 은하까지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이는 두 은하의 헤일로가 이미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의 충돌은 매혹적인 사건의 연속일 것입니다. 두 은하의 충돌 시간표를 살펴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며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까지 지속됩니다. 은하의 관점에서 보면 순간일 수 있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긴 시간입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와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약 37억 5천만 년 후 두 은하는 초기 충돌을 준비할 것입니다. 은하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통과할 때 중력의 힘은 그 구조를 방해할 만큼 강해질 것입니다. 이는 별의 형성을 촉발하며 우리의 하늘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통과는 즉각적인 합병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초기 만남 후 은하들을 다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초기 통과 후 은하들은 다시 돌아와 서로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이는 약 50억 년 후에 시작되어 10억 년 동안 지속되는 두 번째 통과입니다. 이번에는 두 은하의 중심이 더 가까워져 더 극적인 상호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수렴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은하의 병합은 대체로 매우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두 은하가 서로에게 가하는 힘이 극단적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압력과 강렬한 상호작용은 별이 형성되는 단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힘은 두 은하의 가스와 먼지 공급이 격렬하게 회전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새로운 별에 형성되어 두 은하의 별을 단순히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또한 두 은하 내의 구조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초거대 블랙홀은 결국 서로를 향해 나선형으로 접근하며 합병하게 됩니다. 51억 년 후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중심은 두 블랙홀의 병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두 블랙홀은 서로를 매우 강하게 끌어당겨 병합의 실제적인 엔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크기의 두 블랙홀의 충돌은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두 블랙홀은 서로의 주위를 돌며 아마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질을 흡수하고 매우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은하들은 계속해서 서로를 통과하며 동적 마찰을 통해 에너지를 점차 잃어갈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국 두 은하의 중심이 최종적으로 합병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별들은 새로 형성된 은하 내에서 새로운 궤도로 자리 잡게 되며 이는 원래의 나선형 구조 대신 타원형 형태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생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태양의 밝기는 앞으로 40억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의 밝기가 높아짐에 따라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의양도 증가하게 되죠. 40억 년 후에는 지구의 표면 온도가 상승하여 온실 효과가 발생해 현재의 금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지구는 유사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금성의 표면 온도는 이미 납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다시 말해 40억 년 후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다가 우리 태양은 변하고 있죠. 태양은 적색거성으로 변할 것입니다. 태양의 외부층은 태양계의 공간으로 확장되어 지구는 태양에 의해 삼켜질 것입니다. 이는 약 75억 년 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확실히 일어날 일이지만 아직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와 충돌한다는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사실 이는 우주 여행보다도 더 오래된 이론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안드로메다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은 점점 더 정밀해지고 더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두 은하는
확실히 충돌 경로에 있으며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 사실은 더욱 확실해졌죠. 그렇지만 은하 내부의 별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모든 것이 거대한 은하 속으로 모여들고 있더라도 별들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와 행성들은 이 두 은하의 충돌과 결합해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훨씬 먼 미래의 지구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 미래의 사건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에 충돌할 때쯤에는 이미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변해 지구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건 역시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근 한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를 향해 돌진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주변 은하들의 영향으로 충돌 가능성이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죠. 지구는 초속 30km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또한 초속 230km의 무서운 속도로 태양계를 끌고 가며 우리 은하를 돌고 있죠. 우리 은하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10만 광년이 넘는 크기를 자랑하지만 더 멀리 확대하면 30개에서 50개의 작은 은하들과 거대한 안드로메다가 있는 그룹을 볼 수 있죠. 우리 은하의 2배 크기인 안드로메다는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몇 억 년 후에는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먼 우주로 확대한다면 두 은하의 충돌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100만 광년의 규모에서 수천 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천여자리 초은하단, 그리고 그보다 더 거대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까지 이 모든 것은 은하 필라멘트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주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가속시키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은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970년대의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끌려 무언가를 향해 끌려가고 있었지만 과학자들은 그 정체를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이것은 마치 그저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뗏목처럼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망망대해를 방황하고 있는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이웃 은하들까지도 함께 끌려가고 있었죠. 천문학자 브렌트 털리와 리차드 피셔 교수는 호주의 파크스 전파망원경을 사용하여 먼 은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은하의 움직임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여러 팀의 천문학자들 또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관측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두 그룹은 이 거대한 우주 흐름의 첫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털리와 피셔 교수가 매핑한 은하들은 공통의 위치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의 재구성된 속도는 대체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경우 하늘 전체의 온도는 약간의 편향을 드러냈습니다. 한 방향은 조금 더 따뜻하고 다른 방향은 약간 더 차가웠죠. 이 불일치의 대부분은 태양이 우리 은하 중심을 돌고 있는 움직임을 고려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었지만 그 차이를 빼고 나면 잔여물이 남았습니다. 이는 궁극적인 우주기준 프레임에 대한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속도였죠. 이것은 우리 은하와 우리 주변의 모든 은하들이 특정 지점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체인에 묶인 채 수천만 광년에 걸쳐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우리 은하 디스크의 회피 지역에 가려져 그 당시 과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대 인력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죠. 우리의 은하 전체와 수천 개의 다른 은하들, 수백억 개의 별과 수많은 행성들이 이 거대 인력체에 끌려가며 마치 무력한 나방이 불꽃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이상하게 보여도 우주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에서부터 태양이 우리 은하 안에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은하가 거대 인력체를 향해 돌진하는 것까지 우주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모든 것이 서로 멀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중력이라는 신비로운 힘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며 기술적으로는 질량의 불균형 분포로 인해 발생하는 시공간의 곡률인 것이죠. 태양에 가까운 천체는 태양의 중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은하의 모든 별은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물체들은 중력에 의해 서로 끌려 우주가 팽창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하와 초은하단을 가지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중력은 이러한 은하군집을 서로 묶어두고 있어 매우 긴 시간적 규모에서는 은하 간의 충돌은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의 거대한 구조는 수십억 년에 걸친 불안정하고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은하는 수천 개의 별이 어두운 곳에서 뭉쳐있는 작은 존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속적인 합병을 통해 현재의 상태로 성장했죠. 우주 전역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수조 번 반복되며 은하는 끊임없이 형성되게 됩니다. 우주에는 구조의 위계 질서가 존재합니다. 은하와 은하단 그리고 초은하단 등이 있죠. 은하들은 이미 과거에 수많은 합병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형 은하 그리고 여러 작은 외소 은하를 포함하는 로컬 그룹과 같은 그룹은 지금도 여전히 붕괴와 합병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서로 만난 후 약 100억 년이 지나면 로컬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도 함께 붕괴하여 하나의 거대 은하로 형성될 것입니다. 2014년부터 브렌트 털리 교수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초은하군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의는 공간적 범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에 기반한 것이었죠. 이 기술 덕분에 그들은 우리 은하 근처에 수만 개의 은하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은하들의 움직임이 우리의 초은하단의 진정한 범위를 보여주었죠. 우리가 초은하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4개의 훨씬 더 큰 집합체 중 하나의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털리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이 집합체를 라니아케아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우리 은하는 로컬 그룹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공통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거대한 단일 은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컬 그룹은 슈퍼군집의 천여자리 가지에 속하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천여자리 은하단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여자리 은하단 또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일부에 속하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라니아케아의 중심, 즉 우리 은하를 포함한 10만 개의 은하의 대이동의 초점은 노르마군집으로 이어집니다. 노르마군집은 일반적인 은하군집보다 몇 배 더 크며 우리로부터 약 2억 2천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초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더라도 노르마까지의 여정은 1천억 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노르마군집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우선 노르마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노르마의 중력은 우리가 위대한 끌어당김으로 향하는 속도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노르마 자체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위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것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더 강력한 중력을 가진 구조를 찾기 시작했고 곧 성공하게 됩니다. 샤플리 초은하단은 약 8,000개의 은하로 구성된 20개 은하단의 모음입니다. 지구에서 약 6억 5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이 초은하단은 10경 태양 질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은하에서 10억 광년 이내에서는 가장 거대한 구조입니다. 샤플리 초은하단의 엄청난 질량은 주변의 모든 은하와 모든 은하단에 수억 광년 범위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 모든 움직임이 방해받지 않고 이어진다면 라니아케아는 하나의 밀집된 물체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그 중심에 있는 노르마군집보다 훨씬 더 거대한 형태가 될 것이며 그 물체는 결국 샤플리 초은하단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샤플리 초은하단의 발견조차도 위대한 끌어당김의 전체 중력망의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미스터리의 한 조각이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샤플리 끌어당김이 확인되었을 때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우주이동에 기여하고 있는 또 다른 훨씬 더 먼 초은하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5년 전 크란 코르테버우 교수와 그녀의 팀들은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미스터리를 마침내 해결했습니다. 2016년 코르테버우 교수는 샤플리 초은하단보다 훨씬 더 먼 회피구역에서 새로운 초은하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주 망원경과 남아프리카 대형 망원경의 데이터를 사용해 그들은 약 8억 광년 떨어진 지역에서 초은하단과 일치하는 밀집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군집은 벨라 초은하단이라고 명명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벨라 초은하단의 도움으로 과거에 발견된 위대한 끌어당김의 관측 효과를 드디어 설명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주에는 밀어내는 힘도 존재합니다. 샤플리 초은하단과 반대 방향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그쪽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저밀도 지역인 이중극 쌍극 반발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질량을 반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모든 질량이 더 밀집된 지역으로 중력에 의해 끌려가며 반발하는 듯한 착시를 만들어내었죠.
이 같은 현상은 다이폴 리펠러라고 명명되었으며 그 형태와 크기, 치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주의 위대한 움직임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은 가장자리에 있는 은하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결국 이 반발력은 우주망을 풀어놓으며 위대한 끌어당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위대한 끌어당김의 중심으로 끌려갈까요? 우리 은하는 이러한 초은하단위 군집 쪽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우주의 팽창에 맞서 허블 흐름을 이끄는 힘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은하는 샤플리 초은하단과 위대한 끌어당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두운 에너지가 우주를 급격하게 팽창시키며 위대한 끌어당김과 샤플리 끌어당김의 영향이 더 이상 그것을 극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니까 말이죠. 현재로서의 우리는 우주가 하나의 큰 미스터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종종 더 많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큰 우주라는 곳에서 우리는 그저 한정된 거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한정된 시간만 살아갈 수 있죠. 게다가 우리의 과학기술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이 있지만 더 많은 데이터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이론들이 변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매혹적이기 때문이니까 말이죠. 우리 은하에는 최소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만약 각각의 별이 단 하나의 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은하에만 최대 4000억 개의 외계 행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만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으며 이것 또한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별들까지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외계 행성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우주에 있는 별의 수는 무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해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계 행성 또한 그 수만큼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외계 생명체로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신호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소통하려고 한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죠.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페르미의 역설이라 부르며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지만 증거가 없는 이러한 이상한 상황은 우리에게 심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외계 생명체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말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어쩌면 이 이상한 미스터리를 해결할 단서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가 우주의 텅 빈 공간인 KBC 보이드로 알려진 거대한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놀랍게도 20억 광년이나 확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우주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대한 공허의 존재는 빅뱅과 은하의 분포 그리고 우주의 팽창에 대한 이론의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공허의 공간인 보이드가 우주의 가장 큰 미스테리인 허블 텐션과 페르미의 역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이 신비로운 공허의 중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리고 인류는 왜 아직도 다른 외계 문명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지 못했을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페르미의 역설과 우주의 텅 빈 공간인 보이드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롯데타워 꼭대기에 서면 맑은 날에는 멀리 있는 북한산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공기는 마치 아무것도 없이 비어 보이고 투명하게 보이지만 공기는 결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에는 세제곱미터당 약 10조 개의 원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원자입니다. 더 비어 있는 상태를 원한다면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지구를 조금 벗어난 대기권 바로 위 우주에도 세제곱미터당 1조 개의 원자가 존재하며 지구에서 달까지의 약 3분의 1 지점에서는 약 700만 개의 원자가 존재합니다. 훨씬 더 낮은 밀도를 원한다면 태양계를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항성 사이의 공간인 간섭 영역은 세제곱미터당 1000개의 원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은하 사이의 공간으로 가면 그 수는 세제곱미터당 단 10개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공허의 공간인 것이죠.
은하 사이의 공간은 방대하고 희박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종종 더 큰 것의 일부로 은하 필라멘트에서 조각난 은하의 사슬을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필라멘트는 수억 광년까지 뻗어 있는 은하들이 길게 이어진 필라멘트 구조로 은하단과 초은하단이 집중된 지역으로 그룹화되어 있죠. 그리고 넓은 규모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하들 사이의 간격과 필라멘트 사이의 공간은 어떨까요? 이 공간들은 우주에서 가장 외진 곳이며 은하들이 거의 없는 빈 공간인 보이드라 불리며 천문학에서는 이것을 거시공동이라 표기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다른 은하와 그곳에 존재하는 것에 매료되어 공허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공허의 공간은 우주의 구성 요소이며 은하 구조 형성부터 우주 팽창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천문학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망원경의 발명으로 천문학자들은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정밀도로 우주를 지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당시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확장을 지도할 수는 있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 너머에 펼쳐진 광대한 우주 구조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20세기 현대의 망원경과 관측 기술의 발전은 우주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들의 관측 스펙트럼을 열어주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우주에 흩어져 있는 수십억 개의 은하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곧 은하들의 분포도를 그리며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우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의 은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의 발견은 처음에는 관측의 이상 현상으로 간주되었으나 이후 추가 관측을 통해 우주의 공허 공간인 보이드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우주의 공허라는 개념은 20세기 후반에서야 힘을 얻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적색 편의 연구가 이루어지며 우주의 거대 규모가 밝혀지게 되었죠. 이 관측 결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며 은하들은 무작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사이에는 광대한 공허와 함께 우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이 공허의 공간들은 21세기 초 더 강력한 망원경의 발명으로 인해 공허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확장되게 됩니다. 이후 SDSS 프로젝트와 두 개의 적색 편의 연구는 우주의 3차원 지도를 생성하며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우주 속 공허의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주의 공허는 우주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존재했습니다. 초기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게 보였지만 미세한 차이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한 차이는 우주적 구조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져만 갔죠. 중력은 비록 그 힘이 약하더라도 인내심만큼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고 지속적이었죠. 우주의 물질들은 조금 더 많은 물질이 있는 지역으로 그리고 약한 중력은 더 강한 중력으로 인해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며 주변을 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더 모일수록 중력은 더욱 강해졌으며 그 주변 공간 또한 더욱더 비워졌죠. 우주 초기 암흑물질은 수억 년에 걸쳐 거대하지만 희박한 필라멘트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자보다 작은 아원자 입자인 바리온 물질이 그 경로를 따라 형성되었죠. 이 아원자 입자가 원자가 되고 원자가 가스 구름이 되어 구름은 별로 변하게 됩니다. 별들은 모여서 첫 번째 은하를 형성하게 되며 그 은하들은 집단을 이루며 그 집단은 모여 초은하단이 되었죠. 이것은 규모적으로 압도적이지만 그 모습은 섬세하고 연약해 마치 고음비단의 실처럼 보였습니다. 이 구조들은 이제 전체 우주에 걸쳐 거대한 거미줄과 비슷한 우주적 망을 형성하기 위해 서로를 연결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주는 밀도가 낮은 지역은 비워지며 은하벽 사이에 거대한 공허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은하벽 사이의 거대한 원시 공간은 실제로 비어있게 됩니다. 수억 광년에 걸쳐 일반 물질뿐만 아니라 암흑물질조차 없는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공허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반면 은하벽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허는 중력적으로 결합된 은하들이 서로 끌어당겨지면서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주변 공간이 비워지게 되죠. 더 많은 은하가 합쳐질수록 그들의 전체적인 영향력은 강해지며 더 많은 은하를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스스로를 더욱 강화되게 만들며 이로 인해 더 밀집된 집단과 더욱 비어있는 공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공허가 형성될 때 두 개의 공허가 상대적으로 가까이 형성되면 눈덩이 같은 효과가 발생해 과학자들조차 놀랄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대한 규모에서 놀라운 구조가 나타납니다.
은하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가장 큰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은하가 모여 있는 밀집된 클러스터와 이러한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실처럼 긴 가느다란 줄기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줄기들은 함께 모여 넓고 거대한 벽을 형성합니다. 이 지역은 물질의 전형적인 우주의 평균 밀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거대한 구조를 우주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체에 있는 세포들과 비슷하게 은하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공허는 이제 우주의 부피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질량은 단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우주망의 별들과 은하들은 이러한 광대한 공허 지역의 가장자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우주공허는 우주를 지배하며 대부분이 비어 있었죠. 하지만 이 공허 안에서도 몇 개의 작고 어두운 외소 은하와 방사선 및 입자의 혼합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은하벽은 중력으로 결합된 구조와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공허는 구조 사이의 광대한 공간이며 우주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공허는 은하벽 내부와 그 사이의 공간 모두에서 존재할 수 있으며 가장 작은 공허는 직경이 약 10메가파섹 정도이며 1메가파섹은 대략 320만 광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공허는 보통 3천만 광년 이상인 것이죠. 더 큰 공허의 크기는 그 크기의 10배에 이를 수 있으며 직경이 3억 광년, 즉 100메가파섹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슈퍼공허라고 부르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그보다 더 큰 공허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은하벽 내부에서 형성된 공허는 우주의 저밀도 공간에서 형성된 공허보다 작습니다. 이러한 비어있는 공간은 훨씬 더 클 수 있으며 우리가 발견한 가장 큰 영역 중 일부는 직경이 10억 광년이 넘습니다. 우주에서 은하벽과 공허의 비율은 명확히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주의 대부분은 거의 비어있는 저밀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신비로운 공허 중 하나는 보이티스 보이드일 것입니다. 이 공허는 그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대공허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게 되었죠. 보이티스 공허는 천문학자 로버트 키르너와 그의 연구팀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 보이티스 보이드는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만 개의 은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 공간의 한 지역에서의 보이티스 공허는 단 60개의 은하만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우주 공간의 사막과도 같았죠. 하지만 이 거대한 공허의 존재는 우주론의 원칙에는 모순된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충분히 큰 규모로 본다면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는 대략적으로 동일하게 보여야만 했죠. 하지만 보이티스 공허의 신비는 그 크기와 비어있음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공허에 존재하는 일부 은하들은 이상하게도 튜브 형태의 구조로 배열되어 있었으며 이 이상현상은 아직까지도 설명되지 않고 있죠. 과학자들은 이 튜브 형태의 은하 구조가 두 개의 더 작은 공허의 경계가 합쳐지면서 남은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작은 공허들이 서로 성장하며 합쳐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허들은 거의 완벽한 구형태로 보였으며 이 공허들이 합쳐질 때 비누방울 같은 효과가 생겼다고 추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개의 큰 공허가 하나의 거대한 공허로 합쳐지며 각각의 가장자리에 있는 은하들이 이 새로운 거대 규모 공허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공허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비록 이러한 거대 공허에 대한 정확한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암흑에너지입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멀어지게 하며 그 팽창 속도를 가속시키는 미지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모든 곳을 확장시키며 공허 내부의 빈 공간 또한 함께 바깥쪽으로 밀려나며 그 크기 또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가장 큰 공허의 존재는 우주의 에너지 밀도의 약 70%가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야 함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측정값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일관된 수치로 적어도 연구 관점에서는 좋은 신호였죠. 2000년대 초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주변 지역에 비해 유난히 차가운 영역이 에리다누스 별자리 방향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이 지역의 온도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과 상대적으로 따뜻한 주변 고리 사이의 온도 차이가 이례적이었죠. 이 온도 차이는 약 70 마이크로켈빈으로 평균 온도 변화는 보통 20 마이크로켈빈 이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 온도가 무려 140 마이크로켈빈까지 차이나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2013년 플랑크 우주망 원경이 콜드스팟을 감지하면서 WMAP 탐색기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함에 따라 천체 물리학의 큰 미스터리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실제로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정체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한 그룹의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슈퍼공허가 그 원인일 수 있다고 제안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가설적인 에리다누스 슈퍼공허가 존재한다면 그 직경은 최소 5억 광년에서 최대의 10억 광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가장 큰 보호테스 공허보다도 훨씬 큰 규모였죠. 현재 콜드스팟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슈퍼공허의 가설과 관련한 상충된 결과를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콜드스팟의 슈퍼공허는 또 다른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론은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객체 중 하나인 블랙홀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원시 블랙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블랙홀은 대규모 별의 붕괴 결과로 형성되는 반면 원시 블랙홀은 빅뱅 직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 우주에서의 극심한 밀도 변동에 의해 생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대 블랙홀이 거대 공허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 가지 주장은 이러한 공허가 원시 블랙홀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거대 공허는 이러한 지역에 숨어있는 수많은 원시 블랙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블랙홀들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감지하기는 어렵지만 그 존재들은 중력적 영향을 미쳐 주변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며 우리가 우주에서 관찰하는 거대한 공허가 만들어지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론과 가설을 넘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공허라는 용어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허라는 의미는 보이티스 공허처럼 거대하고 사실상 비어있는 지역이나 은하벽 사이에 완전하게 텅 빈 공간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허는 적은 수의 은하와 은하 집단, 심지어 슈퍼클러스터를 포함하는 저밀도의 우주공허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공허는 이러한 은하 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또한 KBC 공허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KBC 공허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공허입니다. 이 공허의 크기는 약 20억 광년에 달하며 구형의 공간 속에는 예상보다 낮은 밀도의 은하들이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은하가 상대적으로 공허의 중심에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가 KBC 공허에 살고 있다는 것은 페르미의 역설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였습니다. 페르미의 역설은 우주의 광대함과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들의 존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주요 요점을 찾을 수 있었죠. 그 첫 번째는 고립입니다. KBC 공허는 은하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별들 또한 적은 광대한 우주의 저밀도 지역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고립된 공간은 지능을 가진 문명이 이러한 우주적 공허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만약 생명체가 더 밀도 높은 지역에서 더 흔하다면 KBC 공허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다른 외계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그들과 접촉하거나 외계 생명체가 우리의 존재 가능성의 징후를 감지할 가능성 또한 훨씬 낮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리와 우주적 규모입니다. KBC와 같은 공허에서는 희박하게 분포되어 있는 은하들 간의 엄청난 거리로 인해 통신과 이동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이 근처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공허의 규모가 너무 커 그들의 신호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 내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능을 가진 외계 생명체들은 우주 공간에 풍부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관련된 거리로 인해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피일 수 있습니다.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들은 어쩌면 우리와 같은 덜 발전된 사회와의 접촉을 피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KBC 공허와 같이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우리 은하가 위치해 있어 외계 문명들은 단순히 우리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외계 문명이 상대적으로 자원이 더 풍부한 밀집된 지역에서 우리보다 더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외계 문명들은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적은 지역을 탐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거나 우선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페르미의 역설에 대한 질문에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하며 지능적인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 은하와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초은하단조차도 우주의 광대한 공허 속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된 외계 문명과는 크게 단절된 상태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KBC 공허의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인류가 어쩌면
저밀도 지역에 존재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균일하게 밀도를 가지고 있거나 오늘의 주제와 같은 큰 공허가 없었다면 생명에 필요한 조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KBC 공허의 엄청난 크기와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특성은 오히려 이상현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관찰자의 존재를 허용하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류학의 원리와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서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적 가설보다 때로는 철학적 논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KBC 공허는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위치에 대해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흥미로운 생각을 더해 주었습니다.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인간의 호기심은 지구가 아닌 우주에까지 탐험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행성에도 과연 우리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추측들을 다들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는 여러 전파망 원경을 설치해 놓고 우주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로 우주에서 누군가가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받았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설치해 놓은 전파망 원경을 통해서 말이죠. 이 오싹한 신호의 시작은 1977년 8월 15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있는 빅이어 전파망 원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빅이어 전파망 원경은 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공수자리 방향에서 강렬하고 연속적인 좁은 대역의 전파가 30m 높이의 평평한 반사판에 부딪혔습니다. 그 후 또 다른 반사판에 반사되어 2개의 탐지온 중 하나로 유도되어 신호를 수신하고 증폭하였죠. 가까운 제어실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그 순간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빅이어의 어둡고 외로운 제어실 공간에서는 바쁘게 움직이는 라인 프린터와 IBM 컴퓨터의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하지만 빅이어가 혼자 받은 그 신호는 컴퓨터 인쇄물로 출력되어 전파 신호의 명백한 증거로 영원히 기록되게 됩니다. 그렇게 빅이어를 통해 인쇄된 관측 자료는 천문학자 제리 에만 교수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관측 자료를 검토하던 에만 교수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호는 무려 정확히 72초 동안 지속되었으며 게다가 상당히 강력한 협대역 무선 신호였다는 것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대부분의 데이터의 숫자는 탐지기가 받은 신호 때 잡은 B를 나타내는 작은 숫자 이미지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큰 숫자들은 10을 나타내는 A로 표기되었으며 11을 나타내는 B 등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문학자 에먼이 발견한 신호는 자신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높은 신호대 잡음 사건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본능적으로 제리 에만은 이 신호가 남겨져 있는 인쇄물에 동그라미로 표시하며 와우라는 역사적인 낙서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오싹한 신호를 와우 시그널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었죠. 그 일은 1977년에 일어났으며 그 후 약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와우 신호는 우리가 받은 외계 전파 신호에 가장 설득력 있는 후보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오싹한 신호가 와우라는 이름이 붙을 수밖에 없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호가 발견된 1977년 이후로 지금까지 이보다 더 강력한 신호는 없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와우 신호와 같은 특정한 신호 외에도 우주에서는 별이나 블랙홀 그리고 퀘이사를 포함한 끊임없는 소음과 불협화음의 전파들이 계속해서 방출됩니다. 전파망 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빅이어 전파망 원경이 발견한 와우 신호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와우 시그널의 신호 강도는 은하계에서 들려오는 잡음들의 소음보다 30배나 더 높은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 무작위 변동이 이런 신호를 생성할 확률은 10의 196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적으로 엄청나게 낮은 확률을 뜻하며 만약 빅이어 천문대가 1조 년 동안 운영되더라도 이런 변동을 다시 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신호를 복제했다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선 송신기보다도 100배는 더 강력한 장치가 필요했을 테니까 말이죠. 이 신호는 별이나 퀘이사와 같은 다른 자연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별과 퀘이사들은 단일 협대역이 아닌 광범위한 주파수에 걸쳐 전파를 방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별이나 퀘이사 같은 현상은 수백만 년이나 수십억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신호를 방출하는 경향이 있지만 와우 신호는 달랐습니다. 빅이어가 다음날 밤하늘의 동일한 부분을 조사했을 때는 이 오싹한 와우 신호가 사라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구 기반의 기술에 의한 간섭이었냐고 한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지구 기반 간섭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산발적인 펄스를 생성해야 하는데 와우 신호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종 모양의 곡선을 추적해 전파망 원경 바로 위를 통과하는 우주 기반 소스와 일치했기 때문이었죠. 쉽게 말해서 와우 신호는 겉으로 보기에는 인공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분명하게 우주에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계인이 보낸 신호였다고도 단언할 수 없었죠. 와우 신호를 발견한 빅이어 전파망 원경에는 50개의 탐지 채널이 있습니다. 와우 신호는 50개의 주파수 채널 중 하나에만 등록되었죠. 이것만으로도 과학자들의 흥미를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매우 좁은 대역 신호로 이를 협대역 신호라고 부르며 인공발신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좁은 대역 신호가 어떻게 생성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죠. 와우 신호를 처음 발견한 에만 교수 역시 이 신호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인류가 드디어 외계인과 접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이니까 말이죠. 많은 과학자들은 외계 문명과의 통신을 위한 잠재적인 채널로 간주하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우 신호가 바로 이 특별한 채널인 1420MHz 수소선 주파수에서 수신된 것이었죠. 전파 천문학에서의 수소선은 우주의 수소가스에서 나오는 전파의 특별한 파장을 말합니다. 우주의 수소 원자는 에너지를 방출할 때 특정한 주파수의 전파를 방출하며 이 주파수는 수소의 고유한 지문과도 같은 것으로 이 주파수는 바로 1420MHz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1959년 코넬 대학의 물리학자 필립 모리슨과 주세페 코코니가 주장한 이론에 따르면 외계 생명체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와 동일한 주파수를 통해 우리와 의사소통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우 신호가 1420MHz에서만 발견되었다는 것 또한 지능을 가진 외계인이 보낸 신호일 수도 있다는 가설도 세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소선 1420MHz는 국제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인이 이 주파수를 사용해서 우리 인간과 소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하지만 와우 신호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날이 많아질수록 의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장에는 반박이 있는 법이었죠. 2017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안토니오 파리스 교수는 이 신호가 두 개의 해성에서 왔을 수 있다는 가설을 내세웠습니다. 266P 크리스텐슨 해성과 335P 깁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두 개의 의심스러운 해성은 태양계에 있는 주기적인 해성으로 이 두 해성의 공통점은 해성 주위에 수백만 마일의 수소가스 구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 해성들은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와우 신호가 포착되었을 당시 M55 성단과 같은 지점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55는 지구로부터 약 17,000광년 떨어진 궁수자리에 있는 구상 성단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해성은 자연적으로 장기간 태양에 노출되게 되면 결국 큰 얼음덩어리로 녹아 수소가스를 내뿜게 되며 1420MHz의 주파수를 방출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안토니오 파리스는 와우 신호가 외계에서 보낸 신호가 아닌 태양계에 있는 주기적인 해성으로 인해 발견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리 에만 교수와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시 반박에 나섭니다. 해성에 대한 안토니오 파리스의 설명이 틀렸다는 것이죠. 해성의 수소선 신호는 연속되는 반면 와우 신호는 반복되지 않았으며 짧은 시간 동안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빅이어에는 전파 망원경에 서로 다른 시야를 제공하는 두 개의 피드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신호가 해성이었다고 한다면 소스가 1분 30초 내에서 72초 동안 두 번 나오는 것을 보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와우 신호를 처음 발견한 천문학자 제리 에만 교수 또한 그 신호가 외계인이 보낸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성의 신호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신한다는 것이었죠. 와우 신호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신한 신호 중 가장 강력한 신호였으며 이 신호를 보낸 물체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오늘날까지 풀리지 않았으며 와우 신호는 여전히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가장 흥미롭고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되었죠. 이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지만 우주에서 온 유일한 이상 신호는 아닙니다. 2020년 천문학자들은 호주의 전파망 원경 ASKAP의 데이터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만 개의 물체가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연구원들은 이를 각각 분류하고 있었죠. 다행히도 컴퓨터는 대부분의 물체를 별로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빠르게 회전하는 죽은 별의 흔적도 찾아낼 정도였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펄서라고 부르고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은하수 중심에서 신호를 보낸 그 물체는 연구원들 뿐만 아니라 컴퓨터조차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미스터리로 남은 이 물체는 2020년 강력한 전파를 방출하면서 무려 9개월 동안 6개의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패턴은 불규칙했고 편광된 무선 방출이었기에 천문학자들조차 이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불규칙한 패턴보다 더 수상하게 여겨졌던 부분은 X선 가시광선과 적외선에서도 이 물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전파망원경으로 몇 달 동안 청취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선 신호는 신비롭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년 후 이 이상한 전파 신호는 또다시 나타났다 하루 만에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신호가 평범한 죽은 별이 아니며 연구팀이 조사하고 있던 다른 200만 개의 물체와도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호를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은 은하 중심 무선 과도 현상 GCRT로 알려진 은하수에서 오는 신호범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 범주에는 다른 물체 3개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찾는 데에만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것들이 무엇인지 밝혀내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외계인으로부터 올 수 있는 신호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은하 중심부 근처에서 아주 밝게 빛났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GCRT는 중성자별일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도 나왔죠. 그리고 한 별의 무선 신호가 다른 별의 전파 신호를 가리도록 서로 공전하는 펄서일 수도 있으며 불규칙한 전파가스를 방출하며 에너지가 부족해 죽어가는 펄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망원경이 있습니다.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라는 이름의 이 망원경은 호주와 남아프리카에 건설 중이며 2028년에 완공될 예정이죠. 우리는 아직 아무런 신호를 듣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보다 더 월등한 외계 문명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1988년부터 지구로 전파 신호를 보내고 있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지난 35년 동안 15,000광년 떨어진 물체에서 오는 에너지 폭발이 지구에 충돌해 왔으며 이것은 시계처럼 20분마다 발생하거나 때로는 5분 동안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같은 이상 신호는 마그네타 천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였죠. 마그네타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중성자별입니다. 이것은 지구 자기장보다 1조 배는 더 강한 것으로 측정되기도 하며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마그네타의 표면이 갈라지는 별지진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마그네타 천체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여 때로는 지구에서 감지할 수 있는 강력한 X선 및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며 지구와 충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가 우리에게 보내는 외계 문명의 신호일까요? 외계 문명의 신호라는 가능성은 과학자들과 우리에게도 매우 유혹적일 것입니다. 실제로 최초의 펄서를 발견할 당시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추가 관측이 있기 전까지 작은 녹색 인간 1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였죠. 그 당시 과학기술로는 이 신호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머나먼 외계 문명으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인류가 수신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려면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만 하죠. 문제는 타이밍과 시간의 척도였습니다. 우주의 공간은 광대하며 빛의 속도 또한 유한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밝은 별 시리우스는 우리로부터 8.6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리우스를 보고 있다면 그 빛은 8년 반 동안 여행한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더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볼 때 그 효과는 더 커집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두칠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북두칠성의 가장 앞쪽 별인 두 배를 바라볼 때 실제로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6,500만 광년 떨어진 외계 문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본다면 그들은 공룡 시대의 지구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 다른 행성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한 시간 또한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행성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 우리에게 연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점에 그 신호가 전송되어야만 합니다. 인류의 과학 발전에 비해서 너무 이르거나 혹은 너무 늦게 전송하게 된다면 그 신호는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와우 신호를 비롯한
이 괴상한 신호들에 대한 미스터리를 명확하게 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화한 외계 문명에서 보낸 신호가 1977년 8월 빅이어로 전송이 된 것이라면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혹시 우리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hân thành gửi tới các bạn lời chào thân hữu. इन्हें वालों की तरफ से आपको खुश आमदीद कहते हैं. Пересилаємо привіт із нашого світу, бажаємо щастя, здоров'я і многое літа. Sayın Türkçe bilen arkadaşlarımız, sabah şeriflerinize hayırlı olsun. สวัสดีค่ะสหายนายธรณีพ้นพวกเราในธรณีนี้ขอส่งมิตรจิตมาถึงท่านทุกคน నమస్తే తెలుగు మాట్లాడే జనముల నుంచి మా శుభాకాంక్షలు. Hälsningar från en dataprogrammerare i den lilla universitetsstaden Isaka på planeten Jorden. Silema Gemen. Hola y saludos a todos. Ria Dumelisa Marena. Ajboan. Želimo vam sve najlepše sa naše planete.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иветствую вас. Salutări la toată lumea. सब लोगों ने मारो राम राम पहुँचे. हमें अठे राजी खुशी हाँ, तुम उठे राजी खुशी रह जाओ. Audigiano. Paz e felicidade a todos. Witajcie, istoty zza światów. درود بر ساکنین ماورای آسمان ها. بنی آدم از بای یک پیکرند که در آفرینش ز یک گوهرند. چو عضوی به درد آورد روزگار دگر عضوها را نماند قرار. ସୂର୍ଯ୍ୟ ତାରକାର ତୃତୀୟ ଗ୍ରହ ପୃଥିବୀରୁ ବିଶ୍ୱ ବ୍ରହ୍ମାଣ୍ଡର ଅଧିବାସୀମାନଙ୍କୁ ଅଭିନନ୍ଦନ. Mwibanji mbantu wonse wakumwamba. Siyanibingelela maqhawe, sinifisela inkonzo ende. पृथ्वीवासीहरूबाट शान्तिमय भविष्यको शुभकामना. नमस्कार. या पृथ्वीतील लोक तुम्हाला त्यांचे शुभविचार पाठवतात आणि त्यांची इच्छा आहे की तुम्ही या जन्मी धन्य हो. 各位都好吧，我们都很想念你们，有空请到这儿来玩。 Muslayo mucha abantu b'ensi Mukama bawe mirembe bulijjo. Salvete quicumque estis, bonam erga vos voluntatem habemus, et pacem per astra ferimus. 안녕하세요. Kay pachamatna, pitapas, maitapas, rimapayast, runasimip. ನಮಸ್ತೆ ಕನ್ನಡಿಗರ ಪರವಾಗಿ ಶುಭಾಶಯಗಳು. こんにちは、お元気ですか? Tanti auguri e saluti. Selamat malam hadirin sekalian, selamat berpisah dan sampai bertemu lagi di lain waktu. Üdvözletet küldünk magyar nyelven minden békét szerető lénynek a világegyetemen. Ashuli. धरती के वासियों की ओर से नमस्कार. Shalom. પૃથ્વી ઉપર વસનાર એક માનવ તરફથી બ્રહ્માંડના અન્ય અવકાશમાં વસનારાઓને હાર્દિક અભિનંદન. આ સંદેશો મળે વળતો સંદેશો મોકલાવશો. Oiknis poteste chairete, eirenikos prosphilus elelithamen philoi. Herzliche Grüße an alle. Bonjour tout le monde. Hello from the children of planet Earth. Hartelijke groeten aan iedereen. Milí přátelé, přejeme vám vše nejlepší. 各位好嗎？祝各位平安、健康、快樂。 Mae Lakmya. नमस्कार,
বিশ্বে শান্তি হোক। Բոլոր անոնց, որ գտնվին եզերքի միքամազություններեն անտին, ողջույններ։ Shalom. تحياتنا للأصدقاء في النجوم يا ليت يجمعنا الزمان. 太空朋友，您好，恁食饱未？有闲就来阮遮坐哦。Adanish Lushulmu.